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곳이었으나 겨울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나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찌감치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밤이 깊도록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곤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선비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는 10년이 넘도록 과거 시험에 매달리며 책과 씨름하고 있었으나 번번이 낙방에 고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선비의 자존심만은 꼿꼿하여 마당은 늘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밤이 되면 낡은 서원 앞에 앉아 책을 읽으며 언젠가 한양에 올라가 급제할 날만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글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기는커녕 잡념만이 가득 차올라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손이 거칠어졌고 늙은 하인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지만 집안에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침묵과 근심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살던 괴짜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던 인물로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꽤 이름을 날리던 학자였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벼슬을 버리고 이 깊은 상월로 숨어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노인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귀한 책들을 방 안에 가득 쌓아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특히 그 중에는 읽기만 하면 천하의 이치를 깨달아 단번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비기가 담긴 고서가 있다는 은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평소 그 노인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노인의 서슬퍼런 눈빛이 두려워 감히 대문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노인의 부고를 들은 김선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슬픔보다는 그가 남겼다는 책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더 크게 일렁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며 도포자락을 여미고 문상을 갈 채비를 서둘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쿵쿵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상골 마을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짙고 어두운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낡은 우산을 쓰고 진흙탕 길을 걸어 노인의 집으로 향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질척한 땅의 느낌이 마치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기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빗속에서 기괴한 춤을 추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겨우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상객은 거의 없었고 마을 노인 몇몇만이 횡한 사랑방을 지키고 있을 뿐이어서 분위기는 더욱 스산했습니다. 향냄새가 눅눅한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촛불은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상주 역할을 하는 먼 친척에게 조의를 표한 뒤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문상을 왔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거나 옆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빈소에는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병풍 뒤에 누워있는 노인의 시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신 자체가 아니라 시신이 베고 있는 그 베개 밑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노인은 가장 아끼는 책을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서 떼어놓지 않았다고 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책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김선비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상주마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빈소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쪽으로 다가갔는데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깨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살짝 걷어내고 노인의 잠든 듯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봉인한 듯 단호해 보여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두려움을 잠식해버렸고 김선비의 눈은 노인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낡은 목침 아래로 쏠렸습니다. 목침 밑에는 과연 낡고 검은 책 한 권의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김선비의 눈빛은 홀린 듯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책만 있으면 저 책만 내 것이 된다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목침 아래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고 차가운 목침의 감촉과 함께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돌풍이 불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칫했으나 이내 결심을 굳히고 단숨에 책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묵직했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쾌쾌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 가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황급히 병풍을 내리고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품속에 들어있는 책의 존재를 들킬까봐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주위를 경계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노인의 집을 빠져나온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뚫고 자신의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산길은 올 때보다 더욱 험하고 무서웠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노인의 마른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그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진흙탕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품에 안은 책이 젖을세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로지 집으로 돌아가 책을 펼쳐볼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가 얼굴을 뒤덮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서한 위에 호롱불을 밝히고 품속에서 훔쳐온 책을 꺼내놓았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책은 표지가 몹시 낡아 너덜너덜했고 제목조차 쓰여있지 않은 검푸른 색의 종이 묶음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다 나온 유물처럼 기이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책의 표지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보물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는데 기에 책장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에 울려 퍼져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책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으나 보통의 책과는 달리 먹빛이 유난히 짙고 글자 모양이 기괴하여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들처럼 보였습니다. 내용은 난해하기 그지없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나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선비는 점차 그 글 속에 담긴 오묘하고도 기이한 힘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성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기묘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김선비는 피곤함도 잊은 채 책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눈은 점점 충혈되어 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기척을 느끼고 서방님 아직 주무시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라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으나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책을 덮어 숨기고는 신경 쓰지 말고 자거라. 나는 공부할 것이 남았다. 라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내는 놀라서 물러갔고 김선비는 다시 방문을 잠그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의 방에서는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는 벽에 비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선비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도 거들떠보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기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이 마당을 쓸다 말고 주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랑방 문을 바라보았으나 감히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호지 문의 덧문을 닫아 걸고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오로지 그 훔친 책만을 탐독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자처했습니다. 마을에는 장례가 끝난 후에도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는데 특히 노인의 베개 밑에 있던 귀한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들었을 리가 없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노인들은 죽은 자의 물건에 손을 대면 큰 화를 입는 법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책의 마력에 깊이 빠져 있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 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책 속에 담긴 지식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놓일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김선비의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새들조차 지붕 위에 앉지 않고 피해 날아갈 정도로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집안에 기르던 개는 밤만 되면 허공을 보고 지저대기 일쑤였고 우물물은 이유 없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아내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늙은 하인은 사랑방 근처에서 자꾸만 낯선 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들린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선비는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책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뜻이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뜻만 알면 이 문장의 의미만 깨우치면 나는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때 갑자기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불꽃이 사그라들듯 작아졌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김선비는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었는데 문풍지 너머로 누군가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키가 매우 크고 구부정했으며 갓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선비의 형상이었지만 김선비의 집에는 찾아올 손님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거기 누구시오? 라고 물었으나 밖에서는 대답 대신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잘못 보았나 싶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이번에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손으로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서늘한 감촉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낡은 병풍만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이 밤샘 공부로 인한 허약해진 기탓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은 점점 더 어지럽게 춤을 추며 그의 눈을 현혹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고
먹물 냄새가 아닌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게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책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렬해져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책이 손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는 책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깊은 밤, 김선비는 책의 한 귀퉁이에서 붉은 얼룩을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가져왔을 때는 없었던 얼룩이었는데 마치 방금 누군가가 핏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 종이에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얼룩을 문질러 보았으나 묻어나는 것은 없었고 종이 자체에 깊게 배어든 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그는 그것을 낡은 종이에 핀 곰팡이나 물 얼룩일 것이라 치부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얼룩은 김선비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찜찜함을 남겼고 책을 읽는 내내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붙이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책 속의 글자들이 붉은색으로 빛나며 허공을 떠다니는 환상이 보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던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나 앉아 책을 펴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단순한 학구열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김선비의 집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훔친 책은 김선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이라는 괴물은 이제 막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다가올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고하듯 밖에서는 마른 천둥이 우르릉거리며 울렸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다가올 파국을 모른 채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훔친 고서에 빠져들어 두문불출한 지 보름이 지나자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넘어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워 찬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듯했고 밤이면 짐승들이 추위를 피해 민가로 내려와 울어대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의 집은 계절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이미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아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었고 한때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끊긴 지 오래되어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모습은 불과 보름 사이에 몰라보게 변해버렸는데 풍차에 좋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왔고 깊게 패인 눈구덩이 속에서는 핏발선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씻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전폐한 채 오로지 방구석에 처박혀 그 기괴한 책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책 속에 사는 귀신이 그의 정기를 조금씩 빨아먹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놓아두어도 밥은 차갑게 식어 굳어버릴 때까지 손도 대지 않았고 가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뜻을 알 수 없는 기괴한 주문 같은 중얼거림 뿐이어서 가족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늙은 하인 박노인은 이 집안에서 3대를 모셔온 충직한 종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온 터라 주인을 아들처럼 여기며 아꼈는데 최근 주인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사랑방 쪽을 힐끔거렸는데 그곳에서는 사람의 기척이라기보다는 뭔가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사랑방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주인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어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갓 지은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팥죽의 붉은 기운이 잡기를 쫓는다는 속설을 믿고 주인에게 뭐라도 좀 먹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나으리 저 바까입니다. 팥죽을 좀 쑤어왔는데 한술 뜨시지요. 라고 말을 건넸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방 안에서 들리지 마라, 내 공부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다. 라는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와 박 노인은 그만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문고리를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곡기를 끊으신 지 며칠입니까?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문 좀 열어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그 순간 방 안에서 훅 끼쳐나오는 냄새에 저절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딘가 비릿한 소의 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였는데 사람 사는 방에서 날 법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김선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품에 안은 채 박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듯 황급히 책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다니 제정신이냐. 박노인은 주인의 흉한 몰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꾹 참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팥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우리 소인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주인이 없는 물건에 욕심을 내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 나우리의 안색은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책 혹시 돌아가신 최애 노인 댁에서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박 노인의 예리한 지적에 김선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창백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꿰뚫어 보는 늙은 하인의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네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이것은 나의 학문을 위한 귀한 서책이다. 늙어서 노망이든 개로구나. 라고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나으리 물건에는 저마다 주인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취한 것은 결코 나으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이 늙은이의 눈에는 나으리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만 닥치거라. 김선비는 발작적으로 소리 지르며 팥죽 그릇을 집어 던졌고 뜨거운 죽이 바닥에 엎어지며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김선비의 광기 어린 모습에 박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김선비는 다시 문을 걸어 잠갔고 박 노인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 우리 나으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악한 기운이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니 큰일이로구나. 박 노인의 걱정대로 김선비의 이상한 행동은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소문은 발보다 빨랐는데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김선비네 집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김선비네 집 지붕 위에 밤마다 까마귀 떼가 앉아서 울어댄다지 않나. 그뿐인가 며칠 전에는 김선비가 밤중에 마당을 서성이는 걸 옆집 사람이 봤다는데 글쎄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가 걸어다는 것 같더라는 구먼. 사람들은 김선비가 과거 시험에 미쳐서 실성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욱 흉흉한 소문은 죽은 최 노인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최 노인의 집을 정리하던 친척들이 노인이 평생 아끼던 비서 에미슈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눈치 빠른 마을 사람들은 그 책이 사라진 시점과 김선비가 이상해진 시점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주막에 모인 마을 장정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김선비가 문상 갔던 날, 밤 빈소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었다지 아무래도 그 양반이 손을 댄 것 같아.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눈빛이 번들거리더라니. 죽은 사람 물건을 훔치면 3대가 멸한다는데 쯧쯧.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선비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시간 외에는 벽을 보고 앉아 혼자 낄낄거리며 웃거나 허공에 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흔들리니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땔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책의 후반부를 읽어 내려가던 중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글자들이 단순히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대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들은 분명히 스스로 움직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김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질투,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를 무시하던 자들을 벌하라. 천하를 내 발 아래 두라. 피를 바치면 지혜를 주겠다는 섬뜩한 문구들이 그의 뇌리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움보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는데 종이의 감촉이 마치 사람의 살갗처럼 미지근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도 없는데 격렬하게 일렁거리더니 갑자기 푸르스름한 빛으로 바뀌었고 책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천천히 김선비의 주위를 감싸며 뱀처럼 따리를 틀었고 그의 귓가에 더 읽어라, 더 깊이 읽어라 라고 속삭이는 듯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책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박 노인이 사랑방을 지키고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읽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고 가끔씩 무언가를 긁어대는 날카로운 소음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주인이 완전히 악기에게 잠식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손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는 촌장 어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니면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상태는 박 노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은 이제 김선비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가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게 만들었고 그의 몸은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듯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항의는 방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김선비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책이 자신을 읽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환영과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악몽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책장이 저절로 펄럭거리며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가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책은 미친 듯이 넘어가더니 마지막 장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글자 대신 기괴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김선비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책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손이 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책에서는 붉은 액체가 스며 나와 그의 손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잉크가 아니라 끈적하고 비릿한 핏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방 안에서 들려온 짧은 비명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안에서 무쇠처럼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리더 하고 목청껏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공포에 떨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김선비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기행을 넘어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의 전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사라진 뒤 사랑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펄럭이던 책장은 멈추었지만 그 위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액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올라 김선비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도 되는 양종이의 결을 따라 붉은 핏줄이 돋아나고 맥박이 뛰는 것처럼 꿀렁거렸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책은 강력한 자석처럼 아니 굶주린 거머리처럼 그의 살갗에 들러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장 위에 적혀있던 검은 글씨들은 이제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한 선명한 핏빛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글자들이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종이 위를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글자들은 서로 엉키고 설키더니 과거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아닌 기괴한 그림이나 알 수 없는 부적 같은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그토록 갈망하던 지식의 보고는 실상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선비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눈앞의 참상을 피할 수 없었는데 붉게 변한 글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들은 김선비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는데 그것은 죽은 최 노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죽은 원귀들의 아우성 같기도 했습니다. 내 것을 탐한 자 대가를 치러라. 너의 젊음과 생명을 내놓아라. 라는 저주 섞인 목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며 뇌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싶었으나 손이 자유롭지 못해 그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한편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한 늙은 하인방 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안방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마님,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나으리께서 위험합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김선비의 아내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는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하인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박 노인이 이토록 당황하는 것은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신발을 대충 꿰신고 사랑방으로 향하는 박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랑방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은은한 호롱불색이 아니라 마치 방 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혹은 붉은 피를 문풍지에 바른 것처럼 시뻘건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김선비가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혹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으아, 떨어져라. 제발. 김선비의 처절한 비명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쇠를 긁는 소리에 가까워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으나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저예요. 아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대답 대신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너도 죽는다. 라는 김선비의 절규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려는 마지막 이성과 이미 괴물에게 잠식당해가는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처절한 외침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박 노인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 타는 것을 막고 잡기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금을 한 줌 쥐어 방문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우리 나으리를 놓아주어라. 소금이 문풍지에 부딪히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붉은 기운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일렁이며 문살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거대한 힘이 문을 부수고 나오려는 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시각 방 안의 김선비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흘러나온 붉은 기운은 이제 그의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지나 목까지 휘감고 있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눈앞에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그는 과거 급제자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초의 노인처럼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방구석에 처박혀 영원히 책 속의 글자들을 읽어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혼이 책에 갇혀버리는 저주였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훔쳐온 것은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한이 서린 저주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틀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듯 보였습니다. 책은 그의 후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강하게 그의 손을 올가맸고 붉은 글자들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그의 눈을 찌를 듯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김선비의 의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 섞인 호소가 김선비의 흐려지는 정신을 번쩍 깨웠습니다.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이들. 그 단어가 김선비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무너지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이 저주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입술을 깨물었고 입가에서 피가 흐르자 정신이 잠시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책에 붙들린 손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내 놈 따위에게 내 가족을 내어줄 수는 없다. 그의 외침은 단호했지만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붉은 빛이 잠시 주춤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물도 인간의 강한 의지 앞에서는 잠시 움츠러드는 법인지 책을 쥐고 있던 손의 압박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지는 틈이 생겼습니다. 김선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책을 서한 모서리에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책은 다시금 맹렬하게 반항하며 김선비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손목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눈앞이 하얘졌지만 그는 이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책과의 싸움이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욕심과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놓지 못하는 것은 책의 마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책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미련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붉게 변한 책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놈은 내 것이 아니다.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낸 내 죄다. 그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며 마음속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책에서 뿜어져 나오던 살기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책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방 안의 모든 물건을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벼루가 깨지고 붓이 부러지며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박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도끼를 찾아 들고 와서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물러서십시오. 제가 문을 부수겠습니다. 나으리를 이대로 두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노인은 늙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기압을 넣으며 도끼로 문고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얍!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갔고 박노인은 어깨로 문을 밀어 젖혔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쏟아져 나온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김선비는 허공에 반쯤 들린 채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피와 먹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김선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검은 연기였는데 그 연기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김선비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 끔찍한 광경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그는 3대를 모셔온 충성심으로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접니다. 박가입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으며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선비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이건 나으리의 물건이 아닙니다. 박노인의 거친 손이 김선비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자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온기는 김선비에게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에서 고립되어 있던 그에게 타인의 도움이 닿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희미하게 박노인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 나를 좀 살려다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을 삼키며 김선비의 손에서 책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책은 마치 살가죽에 꿰매진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가져온 맑은 정화수 새벽에 길어온 깨끗한 물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흉물아 썩 떨어져라. 아내는 정화수를 김선비의 손과 책 위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책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붉게 빛나던 글자들이 일순간 검게 변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의 마력이 물의 정화 능력에 반응한 것입니다. 책이 고통스러워하듯 꿈틀거리는 틈을 타 박노인과 김선비는 동시에 힘을 주어 책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책이 김선비의 손바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책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펄떡거리는 생선처럼 튀어오르더니 방구석 어두운 곳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탈진하여 쓰러졌고 박노인과 아내는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책은 여전히 붉은 한광을 내뿜으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붉은 기운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있는 책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저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의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책을 통해 본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은 모두 드러났고 남은 것은 이 재앙의 근원을 끊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다시 지저대기 시작했고 멀리서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새벽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와 박 노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광기에 사로잡힌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자해지 지혜체지했지 즉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조금 전까지 목을 조여오던 살기 어린 기운은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책은 검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으나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듯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곁에서 부축하고 있는 아내와 박 노인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날이 밝기 전에 이 사악한 물건이 다시 힘을 얻기 전에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의 옷자락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나으리 몸이 이 지경이신데 밤길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날이 밝으면 소인이 짊어지고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좀 쉬십시오. 그러나 김선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내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다. 내가 묶은 매듭은 내가 풀어야 하는 법, 남의 손을 빌려서는 결코 이 저주를 끝낼 수 없다. 그의 눈빛은 퀭했지만 그 속에서 타오르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장롱에서 두꺼운 무명천을 꺼내어 책을 겹겹이 감싸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 매듭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책을 감싸는 동안 김선비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갓을 찾아 머리에 썼습니다. 의관을 정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죄인이 형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는 것처럼 엄숙해 보였습니다. 책은 무명천에 쌓이자 진동을 멈춘 듯 했으나 천 너머로 배어나오는 서늘한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등불을 준비하고 만약을 대비해 소금 한 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섰는데 밤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앞장서고 박노인이 등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으며 아내는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선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품에 안은 책은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땅이 그를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그가 짊어진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죽은 채 노인의 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며칠 전 비가 올 때보다 길은 더 질척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들의 손처럼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등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등불을 높이 들어 길을 비추며 낮은 목소리로 연불을 외듯 중얼거리며 주인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마을 끝자락 최 노인의 외딴 집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 이르은 집은 불과 보름 사이에 폐가처럼 변해 있었고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안개인지 연기인지 모를 뿌연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보여 두 사람은 잠시 발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선비는 품에 안은 책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입속으로 끊임없이 사죄의 말을 되내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진 낙엽들이 스산함을 더했습니다. 최 노인이 기거하던 사랑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문풍지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김선비는 신발을 벗고 툇마루에 올랐는데 낡은 나무 바닥이 비명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잠든 귀신을 깨우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아래서 등불을 들고 서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김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안은 그가 책을 훔쳐갔던 그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병풍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최 노인이 쓰던 낡은 서한과 붓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주인을 잃은 물건들 위에는 하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서 병풍 뒤 최 노인이 누워 있었던 자리, 지금은 비어있는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최 노인이 베고 잤던 낡은 목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명천에 쌓인 책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을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촛불도 켜지 않은 방 안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는 핑계로 탐욕을 부렸고 죽은 자의 물건에 손을 대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제 눈이 멀어 어르신의 평생이 담긴 지혜를 도둑질하려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을 담아 토해내듯 고백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김선비의 참회하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들어 목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목침을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책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려드립니다. 이 못난 놈의 욕심을 거두어 주시고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책이 목침 아래로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책을 감싸고 있던 무명천이 스르르 풀리며 책의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붉게 변했던 피처럼 일렁이던 글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낡고 빛바랜 고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감싸고 있던 냉기가 서서히 걷히며 따뜻한 온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손을 거두고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이 최 노인의 용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마음이 편해져서 느끼는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들어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방을 나서자 마당에서 기다리던 박노인이 급히 뛰어와 김선비를 부축했습니다. 나으리 무사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박노인의 얼굴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헬쑥하지만 편안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어르신께서 노여움을 푸신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 흉흉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배웅을 하며 문단속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마을의 닭들이 하나둘씩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와 박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마을도 아침 햇살과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맺힌 서리가 아침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김선비의 눈에도 그 빛이 들어와 맺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맨발로 뛰어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아내는 남편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일으켜 세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내가 못나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몹쓸 꼴을 보였구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오. 그의 품에서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박노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과 사랑방 앞 마당 구석구석에 힘차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애구나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이제 우리 집에는 복만 들어올 것이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마당에 흩뿌려지며 남아있던 부정들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쑥을 태워 집안 곳곳에 향을 피웠습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퀴퀴했던 곰팡내와 피비린내를 몰아내고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벼루 조각을 줍고 엎어진 붓을 바로 세우며 지난밤의 광기를 스스로 치워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도 바르게 고쳐 걸고 바닥에 묻은 얼룩은 걸레로 빡빡 문지르며 자신의 마음속 때도 함께 벗겨내려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것은 식은 땀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의 땀이었습니다. 한바탕 정리가 끝나자 아내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을 상에 차려 내왔습니다. 김선비는 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느껴졌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노인과 아내도 곁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얼굴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선빈의 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흉흉한 소문 때문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선빈은 밖으로 나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밤 제 불찰로 마을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헛된 마음을 먹어 병을 얻었으나 이제 다 나았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솔한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김선비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그래도 눈빛이 다시 맑아져서 다행이네. 노인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김선비는 깨끗이 씻은 몸으로 다시 사랑방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훔친 책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부터 읽던 낡은 논어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은 누렇게 바래고 귀퉁이가 헐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글자들은 붉은 피가 아니라 정직한 먹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뇨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평범한 문장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파고들어 김선비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사랑방 밖에서는 박노인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잠시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감나무 가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도 붉은 글씨도 욕심의 그림자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선비의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어둠이 걷히고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을은 고요한 잠에 빠진 듯 했으나 김선비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생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연기마저 스산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알리는 정겨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지붕 위에 수북이 쌓인 눈은 마치 포근한 소미불처럼 집을 감싸 안고 있었고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은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지난날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괴로워하던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지난날의 고생한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잔잔해져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으로 번들거리던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삶을 관조하는 여유와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훔친 지식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한 줄 한 줄 깨우쳐가는 배움의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활기찼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더 이상 엄하게 꾸짖거나 조급해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웃으며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급하게 먹는 밥이 아니라 천천히 씹어 넘겨야 소화가 되는 보약과 같은 것이란다.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김선비가 정말로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랑방은 다시금 배움의 열기로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주인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늙은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뒷산에 올라가 마른 장작을 한 지게 가득 짊어지고 내려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혼자 싱글벙글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진짜 봄이 오는구먼.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사람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바로 봄이지. 박노인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며 안채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다듬이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규칙적인 박자 소리는 집안의 평화를 상징하는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의 아내 또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믿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사랑방에 들여놓으며 남편과 따뜻한 눈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끔찍했던 사건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전우회 같은 끈끈한 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틈날 때마다 장독대를 닦으며 남편이 다시는 헛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를 그리고 이 평범한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마을의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쭈뼛거리며 김선빈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한양에 돈 벌러 간 아들에게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선비는 공부에 방해된다며 귀찮아하거나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흔쾌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불러주는 투박하고 정겨운 사투리를 정갈한 문장으로 옮겨 적으며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까지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그의 모습은 과거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편지를 다 쓴 김선비가 할머니에게 내용을 읽어주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속을 어찌 이리 훤히 들여다보고 썼을까. 선비님, 글 솜씨가 용하네 용해. 할머니는 감사의 표시로
치마폭에 쌓은 찐 고구마와 말린 감을 내밀었습니다. 김선비는 극구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바람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소박한 답례품은 그 어떤 벼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가진 재주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고 진정한 학문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선비에게 의논을 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혼례 날짜를 잡는 일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까지 김선비의 지혜를 빌리려 했고 김선비는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구석에 갇힌 외톨이 학자가 아니라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김선비가 큰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김선비의 집에서는 팥죽을 쓰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큰 가마솥에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어 넣으며 애군을 막고 새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박 노인은 팥죽을 한 그릇 떠서 대문과 장독대, 그리고 예전에 그 불길한 책이 놓여있던 사랑방 구석에도 뿌렸습니다.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 차거라.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붉은 팥죽 자국은 더 이상 피처럼 보이지 않고 액마기의 든든한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도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안방에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팥죽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준 고구마가 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팥죽을 한 입 먹고는 참으로 맛이 좋구나. 당신 솜씨는 갈수록 좋아지는구려. 라며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국그릇에 동치미 국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박 노인도 곁에서 껄껄 웃으며 이 늙은이가 복이 많아 만년에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바닥은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김선비는 배를 깔고 엎드려 예시하기 책을 펼쳤고 아내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으며 박노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방안을 비추는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정겨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차갑지 않고 포근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붉은 피로 변했던 글자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채우려 하면 비워지고 비우려 하면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귀신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색색거리며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고 아이들에게 읽어줄 새로운 글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붉은 글자가 아닌 까만 먹물로 쓰인 성현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선비는 맑은 강물을 건너 푸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그곳에는 돌아가신 최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김선비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주고는 하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격려였고 김선비가 바른 길로 들어섰음을 인정해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도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세상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사랑방 호롱불이 꺼지고 집은 완전한 어둠과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은 선비의 마음처럼 마을의 밤은 길고도 아늑했습니다. 예시하기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흘러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밖에 눈 속에 묻어두고 김선비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단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